19번째 강의입니다. 국권을 빼앗기다. 조선이 일본의 국권을 빼앗겨가는 과정을 살펴보며 망국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근대 시기 조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대한제국이 광무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러시아와 일본 간의 한반도 내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힘의 관계를 이용한 독자적인 고종의 광무개혁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04년이 되면서 이러한 세력균형은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면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부산항에 일본군 부대가 들어온 장면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1904년은 세력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러일 전쟁이 진행이 되고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됩니다. 곧 1차 한일 협약이 체결이 되고 2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기 직전 그 사이 일본은 미국과의 비밀 협약을 체결하고 영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이했다고 판단한 일본은 서구 열강들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제국주의 국가 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모종의 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강화해주는 대신 필리핀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밀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조선의 지배권 강화의 방향을 지원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를 통해서 인도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포츠머스 조약은 미국의 중재하에서 진행이 됐던 조약인데요. 러시아에 대한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시킴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일본은 러시아의 영향 없이 조선을 지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은 조선을 점차 보호국화하고
식민지화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조선과 일본의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조선의 주권이 어떤 방식으로 빼앗기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게 조선의 주권이 빼앗겨져 가는 과정을 의정서, 협약, 조약과 같은 외교 문서의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진행이 되고 고종임금은 국외 중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국외 중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러일 전쟁에 조선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현이었고요. 일본과 러시아 그 누구의 지원 요청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조선을 전쟁의 화마에서 평화의 중립지대로 만들겠다는 고종의 의사 표현이었었죠. 하지만 이러한 국외 중립선언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1904년 2월 맺어진 한일의정서였는데요. 한일의정서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유리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영토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조선에게 요구하면서 진행됐던 외교적 요청 행위였습니다. 조선은 당연히 거부했겠죠. 하지만 일본은 강제적인 무력을 이용을 해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조선은 군사적 주권을 침해받게 되고요. 동시에 한일의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외교적인 부분에 일본의 충고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외교적인 부분에 간섭 역시 시작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일의정서가 체결이 되고 6개월 뒤 1차 한일 협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1차 한일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고문 정치였습니다. 고문은 사람을 괴롭힌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주는 형태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들어왔던 인물은 외교 부분의 스티븐슨과 재정 부분의 메가다였는데요. 겉으로 봐서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인 그룹들이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정을 간섭하겠다는 것이었죠. 특히 외교 부분과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간섭을 노골적으로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들어왔었던 메가다와 스티븐스는 철저히 친일적인 인물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의지는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앞에서 설명했던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서부터 포츠머스 조약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조선을 보호국가하는 수순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2차 한일 협약인 을사늑약이 1905년 11월 체결됩니다. 을사늑약을 통해서 조선을 보호국가하기 위한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주권이었던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외교적 과정을 통해서 조선은 군사적 주권과 경제적 주권, 외교적 주권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죠. 조선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냥 가만히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조선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임금은 많은 노력을 취하게 되는데요.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국제평화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국제평화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조선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치를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외교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실질적인 외교력은 일본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국제평화회의에 참여했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일본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항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이휘종, 이준, 이상설 3명은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결국 그 현지에서 이상설, 이준 열사는 불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신문에 났었던 기사이기도 한데요. 매우 슬픈 역사의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외교적 현실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조선 내부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을 빌미로 고종임금은 강제적으로 퇴위당하게 됩니다. 고종임금은 그의 아들이었던 순종임금에게 황제 자리를 양위하게 되는데요. 순종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친일적인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게 됩니다. 일본은 순종임금의 새로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한일 신협약 1907년에 맺어진 이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한일 신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차관 정치였는데요. 차관은 장관 밑에 있는 사람으로 행정부의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위층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을 일본인으로 교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하나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관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게 되면 사실상 그 상징성이 감추어지는 동시에 실효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행정권 장악이 가능했기 때문에 차관을 일본인으로 모두 교체하게 됩니다. 한일신협약의 핵심 포인트는 조선의 행정권을 일본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와 동시에 고종 강제 퇴위 이후에 일어나는 다양한 저항의 움직임들을 차단하기 위해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군대 해산의 빌미는 재정 부족의 이유였는데요. 사실상 일본의 국권 피탈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입양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1909년 외교권과 행정권을 장악했었던 일본은 사법권마저 장악하게 됨으로써 조선의 대부분의 주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주권을 완벽히 장악하게 되며 식민지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는 내용의 전체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과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서를 묻는 문제와 인과관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일본은 러일전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선에 몇 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체결된 내용은 한일의정서였습니다. 한일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였고요. 조선은 한일의정서를 계기로 해서 일본에게 군사적이고 영토적인 측면에서 간섭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한일의정서가 체결이 되고 1차 한일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1904년 8월이었고요. 러일전쟁이 끝나지는 않았던 시점입니다.
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재정 부분이나 외교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고문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재정 부분과 외교 부분에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좋게 말해서 도움이지 사실은 간섭을 받고 거의 대부분 그들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질적으로 내정 간섭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1차 한일협약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1차 한일협약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과 포츠머스 조약, 영일동맹 등이 맺어지기 전에 한일 의정서 사이에 일어났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이 일어나는데 그때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1차 한일 협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러일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가스르 테프트 밀약, 2차 영일 동맹, 포츠머스 조약 등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서구 열강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차 한일 협약인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거.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을사늑약이 가능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인과관계와 순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에 체결이 되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통간부가 설치되었다라는 것과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주권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을사늑약은 부당했고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등을 살펴보면서 을사조약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가도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굳이 그것까지는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을사늑약이 맺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외교권이 빼앗겼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을사늑약 이후에 매우 중요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상황들은 순서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헤이그의 특사가 파견이 되죠. 1907년 6월입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죠.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해서 고종임금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는데요. 한일 신협약은 헤이그 특사 파견이 원인이 되고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한 후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한일 신협약의 핵심 내용은 군대가 해산이 되고 일본의 차관들이 주요 보직에 자리하게 된다라는 거. 장관 밑에 있는 게 차관입니다. 장관 밑에 있는 차관이 일본인으로 채워진다는 말은 조선의 행정권이 일본에게 완벽히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기유각서를 통해서 조선의 마지막 주권이었던 사법권이 빼앗기게 되고요.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러일전쟁 직후 한일의정서 체결이 되죠. 한일의정서 체결되고 나서 1차 한일협약이 맺어집니다. 1차 한일협약에서는 고문들에 의한 내정 간섭이 이루어지는데요.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이 들어옵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에게 이제 유리해지죠. 그래서 일본은 주변 열강들과의 몇 가지 외교 협약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켜 나가는데요. 가스르 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둡니다. 을사늑약에서는 외교권이 박탈당한다, 통간부가 설치된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가 파견이 되죠.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누가 강제 퇴위당한다? 고종임금이 강제 퇴위당하고 한일 신협약이 체결됩니다. 한일 신협약에서는 차관 정치에 의해서 행정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고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법권이 기후각서를 통해서 일본에게 넘겨지게 되고요. 마지막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주권이 완벽히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기후각서에 1907년 7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1907년이 아니라 1909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과제입니다. 망국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국헌 피탈의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조선의 주권을 넘겨줬던 인물은 이완용과 을사오적이라고 불려지는 친일 관료들이었죠. 그들은 당시 주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다리를 부축해 달라고. 힘없는 다리는 조선을 상징을 하는 거겠죠. 부축해주는 존재는 일본이 될 겁니다.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고 매도당해야 하는가.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줬고 일본은 조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한 과정을 매국의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이완용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을 보면 망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 이 시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일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물론 이완용과 같은 친일 관료들을 망국의 책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책임을 묻게 될 텐데요. 우리는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불원적인 측면에서 망국의 책임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먼저 살펴보고 학습과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적법한 절차의 국제조약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들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군의 무력 시위 속에서 교섭 대표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명확한 조약의 명칭이 문서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약의 최종
결정권자인 주권자의 비준 절차를 상징할 수 있는 고종의 국세가 지켜져 있지 않는 것 역시 을사조약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체결되지 않은 조약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에 대해서 일본은 체결 과정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약 체결 과정에 강제 무력 시위가 존재했다는 것과 불평등 요소가 일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 조약 자체가 불법적인 조약은 아니며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의 관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불평등하고 당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의 시각에서는 부당한 조약이다라는 지점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이 조약 자체가 조약 체결이라는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데요. 교섭대표는 국가의 최고 주권자인 주권자로부터 교섭의 임무를 위임받게 됩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교섭대표는 상대 국가의 교섭 상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약안이 작성이 됩니다. 조약안이 작성이 되고 난 후에 교섭대표는 자국의 최고 결정권자인 주권자에게 조약안을 보고하고요. 주권자가 생각하기에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지 국가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핀 후에 조약에 대한 동의의 절차인 비준의 과정을 거쳐서 조약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조약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을사늑약, 즉 을사조약의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조약은 2차 한일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협약과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그 성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협약과 조약은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교섭대표가 상대국 교섭대표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까지는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교섭대표와 상대국 교섭대표 간에 진행된 협상안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협약은 조약과 같이 비준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요. 그만큼 강제성과 협약을 지켜야 되는 의무 역시 조약에 비해서 약합니다. 자, 그러면 을사늑약은 협약 수준인가 조약 수준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종이 내각회의에서 위임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을사조약 자체는 협약과 조약 모두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 되고요. 가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내각회의에서 위임장을 주었다라고 하더라도 위임의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비준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을사조약은 조약으로서는 성립되지 않고 협약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외교권을 다른 국가에게 넘겨주는 사안에 대해서 과연 협약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국제법적 그리고 국제법의 관행상 외교권과 관련된 사안은 협약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며 불법적인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을사조약은 조약으로서의 성립 조건이 완성되지 못하고요. 협약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협약 자체도 외교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불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을사조약은 어느 측면에서 보나 불법적이고 국제법적으로도 관행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것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일본은 을사조약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을사조약을 토대로 해서 진행된 36년간의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한 명백한 배상을 해야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비준의 과정을 피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다.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명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악과 정민늑악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대한 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전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노의 죄 때문이다. 피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학습과제입니다. 만국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물론 만국의 1차적인 책임은 제국주의, 침략, 그 선두에 서 있는 일본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 역시 우리가 묻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주 독립과 개혁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조선은 품고 있었고요. 그러한 과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게 했었던 핵심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책임이 큰 인물들의 여러 후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개혁과 개화의 바람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던 대원군일까? 결정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최고 권력자로서 시기시기 중요한 결정들을 해내지 못했었던 고종에게 책임이 있을 것인가? 또한 측면에서 중요한 정치적 위치에 서 있었고 개혁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리고 외세를 끌어들이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민씨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혹은 위정촉사 운동을 통해서 조선의 변화와 개혁을 막아내려 했었던 바인시드적인 사고와 관념 속에 갇혀 있었던 대표적인 양반 유림의 상징적 인물 최익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혹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외세를 끌어들이고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했었던 김홍직과 같은 친일 개화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혹은 동학농민운동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봉기가 일본과 청나라 군대를 조선에 끌어들이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전봉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국가의 주권이 빼앗기는 과정에서 일본에 협력하고 최종적으로 조선의 주권을 넘기는 역할을 했었던 임원용과 같은 을사오적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순위로 정해서 표현을 해보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